고키탕의 비밀. 그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 골목 앞에서 친구들과 헤어졌다. 웃고 떠들 때는 몰랐는데 갑자기 오줌이 마려웠다. 지금까지 참을 수 있을까? 아슬아슬했다. 일단 뛰자. 골목을 돌아 다시 골목으로 미로 같은 길을 따라 내달렸다. 구급차가 골목으로 들어왔다. 차 한 대 다니기도 좁은 길이다. 뒤로 바짝 다가온 차를 피해 벽으로 붙어섰다. 구급차는 날 스치듯 지나쳐 빠르게 멀어졌다. 요란한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달려가던 구급차가 멈춰선 곳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바로 우리 집 앞이었다. 무슨 일이지? 침이 꿀꺽 넘어갔다. 차 뒷문이 열리고 검은 옷의 사람들이 내렸다. 그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다급하게 반대편 골목으로 흩어졌다. 구급차도 천천히 골목을 돌아 모습을 감추었다. 다행히 우리 집을 찾는 건 아니었다. 급한 일이 다시 떠올랐다. 발을 디딜 때마다 오줌보가 찰랑거렸다. 내 바지에 아무 일이 없길 빌며 서둘러 계단을 올랐다. 2칸씩 뛰어 단숨에 2층 현관 앞에 섰다. 발을 동동 구르며 번호키를 눌렀다. 급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가방과 신발을 벗어던지고 욕실로 뛰어갔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있다. 아빠! 급하게 문을 두드렸다. 아빠! 안에 있어? 갑자기 욕실 안이 조용해졌다. 아빠와 둘만 사는 집. 아빠는 지금 회사에 있을 텐데 이상하다. 누구지? 호태야. 그때 아빠 목소리가 들렸다. 다행이다. 아빠, 나 급해. 잠깐 들어간다. 화장실은 하나뿐. 예의고 뭐고 욕실 문을 열어줬다. 욕조 안에 있는 아빠를 등지고 서서 재빨리 지퍼를 내렸다. 살았다. 기운차던 오줌발이 약해지자 붕 떠있던 몸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이마에 흘러내리는 식은땀을 손등으로 닦았다. 오줌이 엉뚱한 곳으로 떨어졌다. 딴 데 흘리지 않게 웬만하면 앉아서 볼일 보시지. 아빠가 말했다. 슬쩍 돌아보니 아빠는 물거품이 가득한 욕조에서 얼굴만 내밀고 있었다. 엄마랑 같이 살지도 않는데 뭐 어때? 평생 아빠랑 살 거야? 앞으로 다시 엄마랑 살 수도 있고 결혼도 할 거 아니야.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곁눈으로 아빠 얼굴을 살폈다. 무슨 일인지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갑자기 왜 내 미래가 걱정인데? 아빠는 대답이 없었다. 몸이 부르르 떨렸다. 옷을 추스르고 뒤돌아서서 아빠와 눈을 맞추었다. 근데 아빠 회사는? 갑자기 일이 좀 생겨서. 대답이 좀 수상했다. 아빠, 내일 모레가 29일이야. 2월 29일? 무슨 날인지 알지? 그럼 4년 만에 돌아오는 우리 아들 생일을 까먹을까 봐. 바다 보러 간다는 약속도 잊지 마. 그럼. 내 생일은 2월 29일이다. 불행하게도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씩 띄엄띄엄 찾아왔다. 윤년, 윤달에 태어난 탓이다. 남들에겐 덤 같은 하루지만 내겐 소중한 날이다. 좀 전에 구급차 소리 들었어? 우리 집 앞에 멈춰서 깜짝 놀랐다니까. 아빠한테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아빠가 못 들은 척 몸을 뒤척였다. 욕조물이 출렁했다. 다리 쪽에서 거품이 갈라지며 수면에 푸릇한 물빛이 비쳤다. 설마 바지 입고 욕조에 들어간 거야? 내 말이 당황한 아빠의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다. 호태야,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말 잘 들어. 아빠는 덥석 내 손을 잡고 눈을 마주쳤다. 이런 진지한 표정은 오랜만이었다. 늘 장난스럽고 유쾌한 사람이었다. 어색함에 손을 빼려 했지만 아빠가 손에 힘을 더 주었다.
있잖아, 호태야. 뭔가 말하려다 말았다. 아빠가 힘없이 손을 놓더니 욕조 물속으로 천천히 얼굴을 담갔다. 아빠는 사라지고 수면에 흰 거품들만 흔들거렸다. 거품을 들고 가끔 물방울이 올라올 뿐 아빠는 오랫동안 물속에서 나오지 않았다. 뭐 하자는 거지? 1분? 2분?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점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아빠! 목소리가 떨렸다. 여전히 아빠는 물속에 있었다. 몇 분이 지난 것 같은데 물 밖으로 나와 숨을 안 쉬었다. 나는 마음이 다급해졌다. 아빠! 숨 쉬어야지! 욕조에 손을 담그려 할 때 아빠가 물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아빠는 머리를 한꺼번에 쓸어넘기며 나를 쳐다보았다. 눈이 빨갰다. 어때? 진짜 오래 있었지? 이제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어. 아빠가 활짝 웃었다. 화내다 웃다가 정말 이상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아빠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결심한 표정이었다. 순간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엄마와의 이별을 말하던 그날의 모습과 겹쳐졌다. 호태야, 너무 놀라지 마. 아빠가 조금 달라졌거든. 아주 조금. 욕조물을 가르며 아빠가 다리를 들어올렸다. 뭐야? 순간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가 커다란 부채처럼 물 밖으로 솟아오르며 펼쳐졌다. 뚝뚝 물을 떨구며 부드럽게 움직였다. 꼬리 지느러미는 반짝이는 빛들이 덮인 몸통으로 이어졌고 몸통은 아빠의 상체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다. 꼭 진짜처럼 보였다. 아빠, 장난치지 마! 놀랍고 당황스럽고 그리고 무서웠다. 나는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왔다. 침대 옆에 쪼그려 앉아 한동안 꼼짝할 수 없었다. 아빠가 갑자기 낯선 모습으로 변했다. 반은 물고기, 반은 사람 모습을 가진 인어 아저씨가 된 것이다. 덜덜 떨리는 손을 가슴에 안고 몸을 바짝 웅크렸다. 처음엔 아빠의 장난이라 생각하고 꼬리 지느러미를 잡아당겼다. 부드러운 근육의 움직임과 손바닥에 전해지는 미끄덩한 촉감은 진짜였다. 장난이 아니었다. 이제 뭘 어찌해야 하지? 엄마에게 전화할까? 아빠가 인어가 되었다고 말하면 믿을까? 엄마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부터 아빠는 엄마에게 피했다. 이런 상황에서 엄마를 만나는 건 아빠에게 달갑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도 달리 말할 곳이 없었다. 여보세요? 엄마, 얼른 좀 와. 최대한 빨리. 어? 나는 다짜고짜 소리쳤다. 어디로? 어디는 어디야? 우리 집이지. 너희 집 말하는 거야? 무슨 일인데? 너희 집. 언제부턴가 서로 남의 집이 되어 있었다. 아빠한테 큰일 났어. 와서 좀 도와줘. 큰일? 사고 난 거야? 엄마 목소리가 커졌다. 아빠가 갑자기 인어가 됐어. 그러니까 빨리 와줘. 엄마? 여보세요?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다. 내가 찾으면 언제든 달려올 거라더니 떨어져 살더니 엄마가 변했다. 잠시 후 욕실 쪽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엄마가 아빠에게 전화한 것 같았다. 늘 화장실에 갈 때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던 아빠였다. 여보세요? 아빠 목소리가 욕실을 넘어서 방에까지 들려왔다. 아니야. 아빠 목소리만 듣고 있으려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곧바로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호태야, 왜 장난이야? 아빠랑 통화했거든? 아무 일 아니라는데? 진짜야. 아빠가 인어가 되었다니까. 알았어. 엄마가 시간 되면 가볼게. 엄마는 내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시 전화했지만 회의 중이라는 문자만 되돌아왔다. 갑자기 바닥이 울려댔다. 나는 살짝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아빠가 욕실을 나와 안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아빠는 물개처럼 엉덩이를 들썩였지만 거의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었다.
인어가 된 몸으로 움직이는 게 서툴고 힘들어 보였다. 아빠는 팔꿈치로 바닥을 짚고 몸을 질질 끌며 안방으로 향했다. 움직일 때마다 몸의 비늘이 조명빛을 받아 조각조각 빛났다. 나는 슬며시 문을 닫아버렸다. 제법 충격이 있는 소리였다. 놀라서 안방으로 쫓아갔다. 살며시 방 안을 살폈다. 아빠가 침대로 오르려다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팔에 힘이 없는지 침대로 몸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아빠는 침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바닥에 뒹굴고 말았다.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내게 도와달라는 말은 없었다. 나도 모른 척 방으로 돌아왔다. 이불을 덮고 귀를 막았다. 그래도 불편한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이어폰을 찾아 노래를 틀었다. 쿵쿵거리는 소리는 사라졌지만 노래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노래 몇 곡이 끝나고 멈췄다. 이어폰을 뺐다. 집안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조용한 집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안방으로 가보았다. 아빠는 끝내 침대로 오르지 못한 모양이었다. 침대 옆 바닥에 이불을 둘둘 말고 잠들어 있었다. 피곤한지 살짝 코까지 골았다. 머리는 축축이 젖어 있었다. 이불 끄트머리에는 미처 덮지 못한 꼬리 지느러미가 드러났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지느러미를 향해 손을 뻗었다. 부드럽다. 손가락 끝에 기름처럼 미끄럽고 촉촉한 감촉이 느껴졌다. 꼬리가 꿈틀거렸다. 얼른 손을 떼고 일어났다. 아빠가 몸을 뒤척여 반대편으로 돌아누웠다. 들썩이던 이불에서 작고 둥근 구슬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웬 구슬이지? 구슬들은 그대로 굴러 침대 밑으로 사라져버렸다. 나는 천천히 뒷걸음쳐서 안방을 나왔다. 지금은 집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운동화를 대충 지르 신고 현관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다. 엄마! 계단 아래서 엄마가 올라오고 있었다. 밝은색 코트에 체크무늬 목도리를 두른 모습이 당당하고 멋져 보였다. 엄마는 멍하니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 옆 바닥에 아빠가 있었다. 아빠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다리를 덮은 이불만 내려다보았다. 엄마와 아빠는 아무런 말도 나누지 않았다. 조용한 방 안엔 아빠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다. 병원에 가보자. 오랜 침묵을 깨고 엄마가 말했다. 엄마는 벌떡 일어나 아빠 앞으로 갔다. 거기 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점점 숨이 차오르는 목소리로 아빠가 대답했다. 숨쉬기도 힘든 거 아니야? 물 좀 마시면 괜찮아질 거야. 아빠는 자꾸 갈증이 나는 것 같았다. 아빠는 내가 가져다 준 물을 금방 비웠다. 그걸로는 부족한 모양이었다. 엄마가 큰 컵에 물을 가득 담아 아빠에게 내밀었다. 방바닥에 물이 튀고 물컵이 뒹굴었다. 컵을 떨어뜨린 아빠 손이 힘없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아빠 몸이 축 바닥으로 늘어졌다. 어디가 아픈데? 엄마 목소리가 다급했다. 아빠 얼굴이 화장한 것처럼 하얗게 변해갔다. 난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아 보였다. 이불 밖으로 나온 꼬리 지느러미가 말라서 갈라지고 있었다. 물속에서 나온 지 3-4시간 만에 아빠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물이 필요해. 욕실로 데려가자. 엄마가 소리쳤다. 엄마는 아빠가 깔고 누운 이불을 끌어당기려 했지만 힘겨워 보였다. 난 어쩔 줄 몰라 뒤로 물러나 있었다. 호태, 너 구경만 할래? 엄마의 호통에 정신을 차리고 함께 이불을 당겼다. 겨우 아빠를 끌고 욕실 앞으로 갔다. 거기서부터가 문제였다. 욕실까지는 끌고 왔지만 물이 담긴 욕조 안으로 들어올리는 건 무리였다. 축 처진 아빠는 너무 무거웠다. 아휴, 비켜봐. 엄마가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아빠를 일으켰다. 나는 아빠의 미끄덩한 다리 쪽을 품에 안았다. 하나, 둘, 동시에 아빠를 들었다.
욕조물이 흘러넘치고 아빠는 물속에 잠겼다. 물방울이 올라오더니 수면은 이내 잠잠해졌다. 물속의 아빠는 움직임이 없었다. 당황한 엄마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다. 참지 못하고 엄마가 물속에 손을 담갔다. 그때 아빠의 꼬리 지느러미가 물을 튕겨냈다. 아빠가 천천히 수면 위로 얼굴을 내밀었다. 다행이었다. 아빠 얼굴에 조금씩 붉은 기운이 돌아왔다. 나는 긴장이 풀려서 욕실 바닥에 앉았다. 엄마 옷은 물에 흠뻑 젖었다. 벽에 기대서서 아빠를 보던 엄마가 세면대에서 세수를 했다. 엄마는 수건으로 얼굴에 물기를 닦아냈지만 빨개진 눈에 물기가 금세 차올랐다. 나는 찡 울리는 코를 괜히 비틀어대었다. 욕실에 긴 침묵이 이어졌다. 조용하던 욕실에 아빠 목소리가 울렸다.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기운을 차린 아빠는 물에 얼굴을 쏙 담갔다. 잠시 후 수면으로 물방울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주먹만 하던 물방울은 점점 농구공처럼 커지더니 천장으로 떠올랐다. 천장에 물풍선 몇 개가 통통거리며 매달렸다. 아빠는 물풍선 하나를 내게 건넸다. 물풍선이 내 눈앞에서 터져버렸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웃는 건 아빠뿐이었다. 엄마와 나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는지 아빠는 물속으로 숨어버렸다. 물 밖으로 나온 꼬리 지느러미가 허공을 퍼덕였다. 인화가 된 아빠에게 욕조는 너무 작아 보였다. 엄마는 아빠 티셔츠로 갈아입고 식탁에 앉았다. 헐렁한 옷을 편하게 걸친 엄마를 보고 있으니 함께 살던 때가 떠올랐다. 배고프다. 우리 뭐라도 시켜 먹을까? 욕실에서 아빠가 소리쳤다. 아, 지금 밥 먹자는 말이 나올까? 나와 엄마만 심각하고 아빠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너도 배고프지? 엄마가 내게 물었다. 사실 아까보다 배가 고프긴 했다. 엄마는 집에 가야지. 오늘은 함께 있어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근데 바보같이 딴 말이 나왔다. 저녁 간단히 먹자. 엄마도 회사 가봐야 돼. 서운함에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난 획 돌아서서 서랍 속에 음식 안내 책자를 꺼냈다. 엄마, 뭐 먹을래? 짜장면? 피자? 아빠는? 피자를 나보다 더 좋아하는 아빠였다. 모습이 변했으니 이젠 뭐가 좋을지 몰랐다. 아빠는 뭐 먹어? 초밥? 해초? 소라? 아님 생선 같은 거? 엄마에게만 들리게 조용히 물었다. 물고기 종류 먹기는 좀 그렇지 않나? 엄마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어깨를 들썩였다. 난 피자. 욕실에서 아빠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귀가 더 밝아진 것 같았다. 배달시키지 말고 직접 가져와. 그럼 할인 더 많이 해주는 거 알지? 여느 저녁처럼 아빠 목소리가 우렁찼다. 엄마는 일어나 지저분한 부엌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우울하던 기분이 좀 나아졌다. 아주 조금. 피자가 나오는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엄마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엄마는 급하게 외투를 걸치고 나와 함께 집을 나왔다. 회사에 가야 한다고 했다. 호태야, 계단 앞에서 엄마가 나를 꼭 안아주었다. 안 가면 안 돼? 나는 엄마의 코트 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처음 이별하던 날에는 붙잡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놓아주고 싶지 않았다. 엄마가 코트 자락을 당겨 내 손에서 빠져나갔다. 엄마는 나를 두고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계단에 서서 엄마를 보았다. 엄마가 골목으로 사라지는 순간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나는 한참 계단에 앉아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뭘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식탁에 앉아 한숨만 쉬었다. 욕실의 아빠도 조용했다. 해가 지자 우리 집에 제일 먼저 어둠이 내려앉았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주문한 피자를 찾으러 오라는 전화였다.
주문만 하고 계산을 안 했으니 가야만 했다. 집 밖으로 나왔다. 오늘따라 가로등이 힘없이 흐려 보였다. 고장나서 깜빡거리는 것도 있었다. 답답한 마음에 골목을 빠르게 내달렸다. 아이고! 사거리 골목을 돌다가 뭔가와 부딪힐 뻔했다. 난 급히 몸을 돌려 담 쪽으로 피했고 자전거는 방향을 틀면서 기우뚱거리다 쓰러지고 말았다. 처음엔 자전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뒤집혀 헛바퀴가 도는 것은 휠체어였다. 그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땅바닥에 네모난 통이 엎어져 물이 콸콸 쏟아졌다. 쓰러진 사람은 물통부터 챙겼다. 괜찮으세요? 나는 다가가던 발걸음을 멈추었다. 짧은 머리를 한 내 또래 아이가 힘겹게 상체를 일으켰다. 그런데 움직임이 좀 이상했다. 내 눈길은 아이 다리 부분에 쏠렸다. 아이는 서둘러 담요로 자신의 몸을 가렸다. 담요 밖으로 다리 대신 반짝이는 것은 물고기 꼬리였다. 이노? 빡빡머리 아이는 꼬리로 바닥을 튕겨 가볍게 휠체어에 올랐다. 갓 잡은 물고기처럼 힘있고 날쌘 동작이었다. 분명 이너였다. 나는 뒤로 한 발 물러나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어디 다친 곳은 없고? 아이가 물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아휴, 다행이네. 아이는 나를 쓱 훑어보더니 눈길을 골목으로 돌렸다. 큰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주위를 살폈다. 아이는 안절부절 엉덩이를 들썩거렸다. 자네, 혹시 이 근처에 목욕탕은 못 봤는가? 이상한 말투였다. 목욕탕이요? 응, 복희탕이 여기 어디쯤 있을 텐데. 복희탕이라고요? 그때 골목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는 눈을 더 크게 뜨고 골목을 살폈다. 아이는 재건축을 위해 비워진 주택 쪽으로 휠체어를 움직였다. 그러고는 빌라 주차장에 세워진 낡은 트럭 뒤편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뛰어오는 사람들에게서 비닐 스치는 소리가 났다. 얼른 그 자리를 피했어야 했는데 벽에 붙은 몸이 쉬이 움직이질 않았다. 그 사이 사람들이 다가왔다. 앞선 세 사람은 비닐 재질의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검은 옷 사람들? 어디서 봤더라? 낮에 구급차 일이 떠올랐다. 그들은 아직도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 뒤로 눈에 띄는 사람이 다가왔다. 회색 후드를 뒤집어 쓴 사람은 키가 무척 커서 한참 올려다봐야 할 정도였다. 긴 다리로 공중공중 걷는 걸음이 어색했다. 신발이 너무 커서 오리발을 신고 걷는 것 같았다. 회색 후드의 사람에게선 훅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숨이 막히고 목이 타듯 말라왔다. 마른 기침하며 그를 봤다. 흰색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섬뜩함에 얼른 눈을 피했다. 꼬마야, 검은 옷 사람이 나를 불렀다. 혹시 근처에서 휠체어 탄 사람 봤어? 못 봤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다. 어디로 갔어? 나는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아이가 숨은 반대편 골목으로 손가락을 가리켰다. 회색 후드의 사람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느껴졌다. 나는 힘겹게 발을 떼어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잠시 나를 뒤쫓던 눈들이 내가 가리킨 방향으로 달려갔다. 나는 큰 길을 향해 뛰듯이 걸었다. 큰 길로 빠져나오자 화려한 불빛 속에 사람들이 보였다. 그제야 좀 안심이 되었다. 피자 가게에서 주문한 피자를 들고 나왔다. 좀 늦게 왔지만 피자 상자는 따뜻했다. 집에 갈 때는 아까와 다른 골목을 선택했다. 큰 길을 따라서 멀리 돌아오는 길이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이너 아이가 어찌 되었는지 궁금했지만 다시 검은 옷 사람들을 만나기는 싫었다. 천천히 골목을 걷다가 발걸음이 멈춰섰다. 평소 보지 못한 낯선 곳에 와 있었다. 우리 동네 맞는데 이런 길이 있었나? 두 갈래 골목이었다. 한쪽 길은 조명이 꺼진 듯 어둡고
한쪽은 가로등이 밝게 비추고 있었다. 어둠이 쌓인 골목은 무서웠다. 망설일 것 없이 밝은 길 쪽으로 향했다. 얼른 지나가면 아는 길이 나오겠지? 밝은 골목으로 들어서렸는데 어두운 길 벽면에 작은 안내판이 보였다. 복희탕? 목욕탕인가? 그 중에 관심을 끄는 단어가 있었다. 인어? 인어가 다니는 목욕탕이다니 신기한 곳이었다. 공중 목욕탕에는 어릴 적에 한두 번 갔었는데 수영할 수 있을 만큼 넓은 탕이 있었다. 아빠도 여기 올 수 있을까? 꼬리를 구부리고 좁은 욕조에 들어가 있는 아빠가 생각났다. 어두운 골목을 다시 살펴봤다. 중간중간 희미한 불빛이 보였지만 들어서기엔 왠지 무서웠다. 얼른 집에 가고 싶었다. 나는 밝은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조금 걷다가 멈추고 말았다. 머릿속에 복희탕과 인어가 지워지지 않았다. 잠깐만 들러보자. 어두운 골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조금 걷다 보니 일정한 간격으로 벽면에 횃불이 걸려 있었다. 전기로 밝히는 불이 아니라 진짜 불이었다. 막다른 길이었다. 골목은 기와 지붕 아래 나무 대문으로 막혀 있었다. 아주 오래된 문 같았다. 문 위쪽에 달린 나무 간판이 흔들리는 횃불에 반짝였다. 나무에 파낸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다. 복희탕. 대문 앞으로 조심스레 다가갔다. 들어갈까? 말까?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순 없었다. 대문 앞으로 다가가 문을 밀어보았다. 손끝에 거친 나뭇결이 느껴지나 싶더니 문이 가볍게 뒤로 밀렸다. 좁은 복도 양쪽으로 격자 모양의 한옥 창문들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에는 따뜻한 바람이 맴돌았다. 안과 밖에 서로 다른 공기를 뚫고 들어갔다. 대문이 혼자 스르르 움직이더니 문이 닫혀버렸다. 문고리를 잡아당겼지만 쇠문처럼 무겁게 변해 있었다. 왜 안 돼 이게? 밀어도 당겨도 보았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안 돼. 소용없어.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렸다. 사자 갈퀴 같은 회색 머리와 턱수염을 기른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손에는 태극기랑 비슷하게 생긴 팔각형의 부채가 들려 있었다. 무성한 흰 눈썹은 깊게 그늘을 만들어 눈을 가려버렸다. 인상이 별로다. 여길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나는 다시 문을 밀었다. 이제 문은 벽처럼 느껴졌다. 한번 문이 닫히면 시간이 좀 지나야 다시 열린단다. 네? 얼마나요? 문에 등을 붙이고 서서 말했다. 한 10분쯤? 네?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있어. 밖과 여기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거든. 시간이 다르다고? 뭐라는 건지. 할아버지는 더운지 팔각부채를 빠르게 흔들었다. 답답한 건 나였다. 전 여기가 목욕탕인 줄 알고 들어왔어요. 용기를 내어 입을 댔다. 할아버지가 부채로 무릎을 쳤다. 맞아. 여긴 복희씨의 복희탕이란다. 내가 바로 복희씨지. 생김새와 그리 썩 어울리는 이름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새 얼굴이 달라진 걸까? 이름을 듣고 보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무섭게 보이진 않았다. 그럼 여기 탕 안에서 막 자유롭게 헤엄도 치고 그럴 수 있어요? 할아버지 뒤에 문이 보였다. 그 안이 목욕탕 같았다. 그럼 여긴 세상에서 제일 넓은 곳이야. 얼마나 크다는 거지? 좁은 욕조에 있는 아빠가 떠올랐다. 여기 들어가려면 얼마예요? 여긴 특별한 곳이거든. 달덩이 하나는 있어야지. 예상치 못한 말에 눈만 깜빡였다. 달덩이요? 하늘에 떠있는 달요?
물 위에 있기도 하고 땅에 굴러다닐 수도 있고 빠를 수도 느릴 수도 있고 작거나 클 수도 있지.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달을 가졌거든.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비싸다는 말인 것 같았다. 여긴 특별한 곳이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 2월 29일에 딱 하루만 문을 여는 곳이지. 오늘은 아직 준비 중이고. 제 생일도 그날이에요. 2월 29일이요. 왠지 반가운 친구를 만난 것 같았다. 보키 씨도 살짝 놀란 표정이었다. 넌 아주 좋은 날 태어났구나. 하늘과 땅, 그리고 중간계까지 모두가 즐거운 날이지. 중간계요? 그게 뭐예요? 보키 씨는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듯 내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근데 너 가까이서 날 보던 보키 씨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보키 씨는 내 얼굴을 이리저리 살폈다. 눈빛이 베일 것처럼 날카로웠다. 살짝 고개를 숙였다. 넌 달과 아주 깊은 인연을 가진 얼굴이구나. 윤달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어. 보키 씨는 뒷짐을 지고 돌아섰다. 윤달요? 2월 29일에 뜨는 달을 윤달이나 빈달, 덤으로 얻어서 덤달이라고도 부르지. 그날이 덤이에요.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날이거든요. 보키 씨가 내 말이 끝나자마자 부채로 무릎을 쳤다. 그렇지. 생각에 따라 꽉 찬 윤달이 되기도 하고 텅텅 빈 빈달이 되기도 하지. 보키 씨는 부채를 들어 올리고 눈을 감았다. 그래, 너 아주 딱 마음에 드는구나. 내가 특별히 점괘를 봐주마. 보키 씨는 기도하듯이 입으로 뭔가 중얼댔다. 한쪽 눈썹이 파르르 떨려다. 순간적으로 부채의 태극무늬들이 빙그르 도는 느낌이 들었다. 최면에 걸리듯 내 눈도 같이 돌아갔다. 이러고 있다가는 집에 못 돌아갈 것 같았다. 움직여야 했다. 손을 들었다. 비닐 소리와 함께 고소한 피자 냄새가 코를 찔렀다. 피자는 아직 따뜻했다.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어졌다. 집에 가자. 천천히 대문 쪽으로 뒷걸음쳤다. 문 가까이 다가가 뒤로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고 힘을 주었다. 쇠처럼 무겁던 문이 가볍게 밀렸다. 문틈으로 달빛이 쏟아졌다. 뒤돌아 보키 씨를 보았더니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나는 달빛 아래로 발을 내디뎠다. 차가운 바람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넌 달을 다시 띄우는 명이란다. 보키탕 안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무 대문이 닫히고 더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내가 달을 다시 띄운다고? 터덜터덜 피자 상자를 흔들며 횃불 골목을 걸어 나왔다. 내게 왜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기지? 무슨 일인지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도저히 알 수 없었다. 골목을 걷는데 쉴 새 없이 휴대전화 알림이 울렸다. 아빠에게서 온 전화와 문자 알림이었다.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다. 서둘러 뛰었다. 곧 낯이 익은 골목이 눈에 들어오고 우리 집이 보였다. 2층을 뛰어올라 현관문을 열었다. 아빠가 현관 앞에 앉아있고 엄마도 회사에서 돌아와 거실에 있었다. 너 왜 이제 오는 거야?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걱정했잖아. 아빠가 빨개진 얼굴로 쉬지 않고 말했다. 엄마는 눈까지 빨개져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다. 왜 그래? 난 그냥 피자 찾아왔는데? 식탁에서 들고 온 피자 상자를 열었다. 조금 전까지 따뜻하던 피자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치즈는 하얗게 굳어서 딱딱했다. 지금 새벽 1시야. 피자 가지고 오는데 몇 시간씩 걸리는 게 말이 돼? 엄마가 말했다. 진짜야. 나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기탕이 떠올랐다. 아주 잠깐 그곳에 들렀을 뿐인데 몇 시간이 흘러버렸다. 밖과 여기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거든. 보키 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식탁 의자에 힘없이 앉았다.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일이 한꺼번에 닥쳐버렸다. 매일 혼자 있을 때는 심심해 죽겠더니 이제는 한가하고 심심했으면 좋겠다. 침대에 누웠다. 엄마는 거실 소파에 웅크려 앉았다. 아빠는 욕조에서 물을 첨벙거렸다. 밤이 깊어가도록 우리는 잠들지 못했다. 그렇다고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도 없었다. 욕실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소리가 들려왔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이상하게 거슬렸다. 도대체 무슨 소리지? 욕실에 가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피곤해서 몸을 움직이기가 귀찮았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어폰을 꽂았다. 아, 정말 길고 긴 하루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게 꿈이길 빌며 두 손을 모았다. 2월 29일 아침이 밝았다. 내겐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소중한 날이다. 하지만 눈을 뜨고도 한참 동안 침대에서 뒹굴거리기만 했다. 그렇게 졸다 깨다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어? 누군가 찾아왔다. 현관 구멍을 통해 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다. 무슨 일이지? 왜 우리 집까지 온 거야? 나는 없는 척 숨을 죽이고 문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들은 계속 초인종을 눌러댔다. 발 연구소입니다. 전화 받고 찾아온 겁니다. 어? 발 연구소는 뭐지? 전화? 누가 연락을 했단 거야? 머릿속이 복잡했다. 내가 전화했어. 아빠가 소리쳤다. 아빠는 인터넷을 뒤져서 도움이 될 만한 곳을 찾았다고 했다. 검은 옷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와 아빠를 실어 옮겼다. 그들은 아빠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대했다. 나는 아빠와 함께 차에 탔다. 지난번에 보았던 구급차였다. 차는 이번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차는 강을 따라 한참을 달렸다. 어젯밤에 오려고 했던 강이었다. 아빠는 강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건물로 차가 들어섰다. 담 안쪽으로 들어와 보니 1층 건물이지만 상당히 크고 넓었다. 큰 건물에 비해 발 연구소라는 아주 작은 간판이 입구 벽에 붙어 있었다. 발을 연구하는 곳인가? 뭔가 엉뚱한 이름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 의심은 금방 풀렸다. 건물 안의 사람들이 아빠를 휠체어에 앉히고 담요까지 덮어줬다. 우리는 깨끗한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원장실이라 적힌 곳이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발 원장입니다. 원장의 이름이 발이었다. 발 연구소는 발 원장의 이름에서 따온 것 같았다. 이곳이 뭘 연구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한 그 발은 아니었다. 원장실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건조했다. 여기저기 있는 가습기가 바쁘게 물 한 개를 뿜어댔지만 소용없었다. 책상에 앉아있던 발 원장이 몸을 일으켰다. 한참을 일어섰다. 앉아있을 땐 몰랐는데 키가 엄청나게 컸다. 머리가 천장이 닿을 것만 같았다. 바짝 마른 탓에 키는 더 커 보였다. 볼 가운데가 우물처럼 쏙 들어간 야윈 얼굴에 자꾸 매서운 눈이었다. 빨갛게 바른 입술에 흰 얼굴이 도드라졌다. 가느다란 몸에 어울리지 않는 펑퍼짐한 흰색 가운은 움직일 때마다 깃발처럼 헐렁거렸다. 아, 골목에서 만났던 회색 구두를 입은 그 사람이었다. 오시느라 고생 많았어요. 제가 시설을 소개해드리죠. 발 원장이 내 옆을 지나갔다. 뜨거운 느낌과 함께 갈증이 확 밀려왔다. 마른 기침이 나오려고 해서 입을 막고 고개를 숙였다. 원장의 신발이 눈에 띄었다. 마른 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크고 두툼한 장화를 신고 있었다. 유난히 발이 커서 걸음걸이가 터벅터벅 오리발을 신은 것처럼 어색했다. 발 원장은 활짝 웃으며 휠체어를 직접 밀고 앞서갔다. 휘청휘청 꼭
대나무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발 연구소의 건물 시설은 좋았다. 곳곳에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은 다리 대신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었다. 아빠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아빠와 난 놀라서 서로 손을 꼭 움켜잡았다. 수영장은 강과 연결되어서 늘 신선한 물을 공급합니다. 1층에는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넓은 수영장이 있었다. 수영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물은 깨끗해 보였다. 전 수영을 못해요. 아빠가 발원장에게 말했다. 음, 음, 이젠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발원장이 아빠의 꼬리 지느러미를 보고는 피식 웃음을 지었다. 아빠를 내려다보는 웃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발원장은 아빠를 데리고 시설을 더 둘러보러 갔다. 난 따로 복도 끝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곳에 누군가 뒤돌아서 있었다. 어, 엄마! 어떻게 알고 왔지? 엄만 나를 소파에 앉히고 그 앞에 쪼그려 앉았다. 아빠는 이 방에서 지낼 거야. 엄마가 발원장처럼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욕조와 침대가 나란히 있고 나무 책상과 의자 하나가 전부인 작은 방이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한텐 이곳이 편할 거야. 시설도 훌륭하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으니 서로 도움도 될 거고. 우리 셋이 다시 함께 살면 되잖아. 그럴 수 없다는 것쯤은 이제 나도 알고 있다. 혹시나 하고 물었지만 엄마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럼 나는 어쩌고? 호태 너는 당연히 엄마랑 살아야지. 엄마가 나를 안아주었다. 오늘따라 엄마 품이 낯설었다.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 어젯밤에 아빠가 전화했더라. 많은 얘기를 나눴어. 이곳은 아빠가 선택한 거야.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언제든 찾아와도 된다더라.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호태, 너도 괜찮지? 좋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싫다고도 하진 못했다. 아빠랑 함께 살고 싶다는 말이 쉽게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괜히 그런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나 화장실. 서둘러 복도로 나왔다. 복도 끝에서 아빠와 발원장이 뭔가 얘기를 나누며 다가오고 있었다. 눈에 띄기 전에 비상문을 열고 계단 아래로 피했다. 내려와 보니 지하 3층이었다. 마지막 계단에 쪼그려 앉았다. 조금만 있다가 다시 올라갈 생각이었다. 비상문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무슨 소리지? 일정한 리듬에 맞춰 돌아가는 기계 소리 같았다. 2층 계단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것 같았다. 난 비상문을 열고 문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 옆으로 방들이 늘어서 있었다. 방 안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복도에 난 작은 창문으로 방을 들여다보았다. 사람들이 나무로 만든 기계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무슨 공장 같았다. 사람들이 옷감을 짜고 있었다. 텔레비전이나 사진으로 보던 모습이라 알 수 있었다. 너 누구야? 누군가 내 목덜미를 낚아챘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었다. 화장실을 찾는 거예요. 몸을 비틀며 소리쳤다. 검은 옷 사람은 멈칫하더니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곤 우악스럽게 나를 끌고 가기 시작했다. 여기는 금지구역이야. 어서 올라가. 검은 옷 사람은 나를 던지듯 계단 위로 밀었다. 위층에서 만났던 직원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나는 서둘러 1층으로 올라왔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마주잡고 주물렀다. 다시 돌아온 방에는 아빠도 있었다. 책상에 서류를 펼쳐놓고 모두 나를 기다린 모양이었다. 누군가 내게 볼펜을 내밀며 서류의 빈 곳을 가리켰다. 그곳에 내 이름을 적으라는 것 같았다. 내가 허락해야 아빠가 이곳에 살 수 있다고 했다. 지금껏 뭐든 마음대로 결정하더니 이런 건 왜 내게 떠미는지 모르겠다. 사람들 눈이 내게 쏠려 있었다. 나는 그 중에 아빠를 찾았다. 눈이 마주친 아빠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웃고 있지만 슬퍼 보였다. 이호태. 빈 곳에 이름을 써내려갔다. 꼭 눌러 쓰지 못하고 힘없이 쓴 이름이 금방이라도 바람에 날아갈 듯 흔들거렸다. 돌아오는 엄마 차 안이었다. 아빠랑 헤어지는 순간 껴안았던가? 울었던가? 손이라도 잡았던가? 이상하게 그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았다. 사람들의 부산한 움직임 속에 억지로 웃는 아빠 얼굴만 생각났다. 언제라도 찾아갈 수 있다니 내일이라도 아빠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차가 사거리 골목에서 천천히 방향을 틀었다. 차창 밖으로 빌라 주차장이 눈에 들어왔다. 트럭 뒤편 그늘이 보였다. 그 아이는 아직도 있을까? 확인해볼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 차는 집 앞에 도착해버렸다. 간단한 짐만 먼저 챙기고 있어. 회사에서 일 보고 다시 데리러 올게. 엄마가 나만 내려놓고 가버렸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아빠가 엉덩방아를 찌으며 내려오던 계단이었다. 현관 입구에 신발들이 뒹굴고 있었다. 반짝이는 검은 구두 한 켤레가 얌전한 모습으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방바닥에는 여기저기 물기가 남아있었다. 젖은 수건과 아빠의 옷가지들이 욕실 문 앞에 보였다. 욕조 가득한 물에는 여전히 거품이 떠 있었다. 아빠가 금방이라도 거품을 뚫고 얼굴을 내밀 것 같았다. 식탁 의자에 앉았다. 좁다고 생각했던 집이 광장처럼 넓어 보였다. 어디서 불어오는지 찬바람에 몸이 움츠러들었다. 아빠의 퇴근을 기다리며 혼자 있던 때와 달랐다. 아빠가 없는 집은 처음이었다. 집에 연기처럼 스멀스멀 어둠이 차올랐다. 나는 의자를 밀치고 벌떡 일어났다. 마땅히 갈 곳은 없었다. 오히려 바깥이 더 춥지 않은 것 같았다. 골목을 걷다 보면 엄마가 찾아올 테니 그때까지만 집 밖에서 버틸 생각이었다. 아무 생각 없이 한참 걸으니 사거리 골목 쪽이었다. 빈집 주차장에 아직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다. 뭔가 있는 것 같았다. 설마 그 녀석이 있겠어? 몸을 움츠리고 트럭 밑을 보았다. 얇은 바퀴가 보였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가까이 다가가 고개를 비스듬히 틀어 트럭 뒤쪽을 살폈다. 빡빡머리 아이였다. 아이는 몹시 지친 얼굴로 숨을 몰아쉬었다. 얼굴빛이 새하얘 보였다. 물통은 다 비워졌고 지느러미는 쫙쫙 갈라져 있었다. 야! 정신 차려! 아이 어깨를 흔들었다. 아이가 힘없이 두 손을 내밀었다. 도와달라는 것 같았다. 낮에 보니 더 말라 보였다. 파릇파릇 수염이 오른 얼굴만 조금 늙어 보일 뿐 몸은 초등학생 정도였다. 나는 서둘러 아이가 탄 휠체어를 밀고 집으로 향했다. 계단 앞에서 아이를 업었다. 허리를 숙이고 내 목을 두른 아이 팔을 꽉 끌어안았다. 한 칸 한 칸 계단마다 힘겹게 발을 디뎠다. 빡빡머리 아이를 아빠가 있던 욕조에 넣어주었다. 아빠보다 훨씬 가벼웠지만 그래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휠체어까지 현관 앞에 올려놓고 주저앉았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아빠는 아니지만 빈집보다는 차라리 나았다. 아이는 물속에서 활기를 되찾아 눈빛이 또렷해졌다. 고맙네. 자네가 날 2번이나 구해주었어. 말투가 거슬렸다. 아이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빡빡머리 이마에 잔주름이 많아서 늙은 것도 같았다. 하지만 역시나 내 또래였다. 몇 살인데 계속 반말이 에요? 괜히 기분이 나빠져서 따지듯 물었다. 아, 미안허이. 난 제동이라 하고 여기 나이론 100살은 더 먹었지. 100살? 제동이라는 이 녀석 어이가 없었다. 나이 많다고 막 반말하는 건 별론데. 더 따지고 싶었지만 그럴 기운도 없고 기분도 아니었다. 밤새 추위에 떨었을 제동이를 이해해 주기로 했다. 머리가 이상하게 될 만했다. 조금 있다가 윤달이 뜨고 복희탕이 문을 열 때까지만 신세 좀 치세.
29일에만 연다는 복희탕요? 자네도 거기를 알고 있나? 골목길, 복희탕, 복희씨, 달덩이, 피자 등 여러 가지가 떠올랐다. 복희탕에 가면 중간계 바다로 갈 수 있네. 바다요? 복희탕 안에 바다가 있어요? 있지. 아주 아름다운 바다가. 거기 바다는 하늘 같다네. 금빛 모래가 별처럼 빛나는 곳. 낮은 밤처럼 포근하고 밤은 나처럼 반짝이지. 그런 바다가 있다고요? 아빠와 함께 바다에 가고 싶었다. 바다는커녕 우린 함께 있지도 못했다. 아빠가 곁에 없다는 게 실감났다. 누구랑 살고 있나? 제동이가 욕실을 둘러보며 물었다. 아빠랑 둘이 살아... 살아요가 맞는지 살았어요가 맞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우린 어찌 될까? 아빠랑 함께 살 수 있을까? 종이에 베인 것처럼 가슴이 쓰렸다. 자네 아빠도 나랑 같은 모습이군. 저인이야, 그렇지? 제동이는 자신의 꼬리 지느러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인요? 응, 우리를 저인이라 부르지. 네? 어떻게 알았을까? 아빠가 저인이라고? 나는 놀라서 제동이를 빤히 쳐다봤다. 저인이 흘린 눈물이 진주가 되는 건 알고 있나? 제동이가 엉뚱한 걸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흘린 작고 단단한 진주가 주머니에 있다. 눈물 진주는 슬퍼서 흘리면 푸른 빛으로 변하네.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아빠와 눈물에 관해 얘기를 나눌 시간도 없었다. 아니, 시간은 있었는데 얘기를 피했는지도 모르겠다. 자네 아빠가 아주 슬펐는가 보네 그려. 제동이는 욕조 바닥에서 한 움큼 뭔가를 건져 올렸다. 제동이 두 손 위에 푸른빛 진주가 가득했다. 슬플 때 흘린다는 푸른색 진주였다. 욕조 바닥에 자네 아빠가 흘린 눈물 진주가 가득하다네. 진주 몇 알이 물속으로 떨어졌다. 지난밤 욕실에서 계속 들리던 소리였다. 어느 날 갑자기 인어로 변했어도 크게 당황하지 않던 아빠였다.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혼자 울고 있었나 보다. 바보같이. 우리 아빠는 지금 달연구소에 있어요. 달연구소? 제동이 눈이 동그래졌다. 누가 봐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왜요? 거길 알아요? 제동이는 대답 없이 얼굴만 잔뜩 찡그렸다. 난 거기서 도망쳐 나왔다네. 그래서 그들에게 쫓겼던 거고. 도망쳐요? 달연구소에서요? 아, 검은 옷 사람들? 제동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에게 편하고 좋은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구소에 남겨두고. 말끝이 흐려졌다. 저인을 거기 모아놓아서 편한 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겠지. 제동이는 자신의 몸통을 욕조 위로 올려 보여주었다. 몸통 여기저기 비늘이 벗겨져 상처투성이었다. 거기 있는 동안 지하 3층에서 비단을 짜야 해. 자기 몸의 비늘을 뽑아서 실을 만들고 그 실로 비단을 짜는 거지. 비늘이 한 움큼씩 빠진 곳에서 새 비늘이 자라고 있었다. 자라며 뽑고 또 자라며 뽑고 고통의 반복이야. 지하 3층에서 들었던 기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 그 사람들이 비단을 짜고 있었던 곳이다. 진주 눈물도 모두 발 원장에게 바쳐야 하네. 발 연구소는 저인들을 잡아두고 비단과 진주를 얻고 있는 거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만 모른 척해. 다른 모습의 우리를 가두고 경계를 만들 수 있어서 좋아할 뿐이지. 나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제동이를 노려보았다. 난 거짓말은 안 하네. 발 연구소가 그런 곳이라니. 그곳에 있을 아빠를 생각하니 가슴이 턱 막혔다. 아빠를 좀 만나고 와야겠어요. 지금 만나러 간다고? 그들이 만나게 해줄 것 같아? 언제라도 오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내가 당당히 걸어서 나온 줄 아는가?
거긴 들어갈 땐 쉽지만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되죠. 나는 바로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는 반려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주었다. 한 달 동안은 적응 기간이라며 면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다. 빡빡이 제동이도 조용해졌다. 수박만한 물방울이 둥둥 떠다니다 식탁 위까지 내려앉았다. 제동이가 만들어낸 것이다. 물방울은 고무공처럼 튀어서 거실 바닥에 굴러다녔다. 아빠랑 한 약속을 지켜야겠어요. 도망쳐 나왔으니 다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겠죠? 제발 도와줘요. 내 부탁에 제동이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2번이나 구해줬잖아요. 우리 아빠 좀 도와줘요. 네? 난 이제 그만 중간계로 돌아가고 싶네. 중간계요? 복희 씨가 부채를 딱딱 쳐가며 설명하던 말이 기억났다. 난 원래 중간계 바다에 살았지. 오래전 윤달이 뜨는 날 지상이 궁금해서 나왔다가 반려연구소 사람들에게 잡히고 말았네. 이제 다시 돌아갈 기회가 온 거야. 윤달이 지면 중간계 문이 닫혀버리고 말아. 그럼 또 4년을 기다려야 하네. 달이 지기 전에 돌아오면 되잖아요. 전 복희 땅이 어딨는지도 알아요. 약속은 지킬게요. 네? 제동이는 잠시 생각이 잠겼다.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두 손을 모으고 애타는 표정을 지었다. 뭐가 잘못되면 나 혼자라도 돌아올 걸세. 원방은 말게나. 나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수영은 할 줄 아는가? 그럼요. 생존 수영을 꾸준히 배워서 물이 무섭지는 않았다. 달 연구소에 있는 수영장은 봤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발원장은 원래 가뭄의 신이야. 발자국이 닿는 곳마다 가뭄이 들어. 발원장이 신은 신발 봤나? 오리발 같은 신발을 떠올리며 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신발을 벗으면 주위 물이 다 말라버려. 두꺼운 천과 고무로 꽁꽁 싸매서 나름 그 힘을 조절하는 거라네. 그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물론 상관이 있지. 발원장이 매일 발 씻는 시간이 있다네. 하루에 한 번은 꼭 씻지. 근데 발만 담그면 물이 사라지니까 엄청 많은 물이 필요해. 그래서 강의 물을 직접 끌어다 쓰지. 우리는 그 물을 이용해 들어갈 거네. 네? 수영장 물요? 정확히는 지하 2층 물탱크 저장소였다. 거기 배수관과 하수관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와야 한다고 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난 집을 나서기 전에 엄마에게 아빠를 데리러 간다는 메모를 남겼다. 다시 한번 택시를 불렀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우리는 미리 계단 아래에 내려와 있었다. 택시는 제 시간에 도착했다. 운전사 아저씨는 제동이를 돕고 제동이와 아빠 휠체어를 트렁크에 직접 실어주었다. 모범 운전사라고 쓰인 빵모자를 쓴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아저씨였다. 지난번에는 10분도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갔어요. 차 안에서 제동이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세상엔 친절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전 모범운전 기사거든요. 운전기사 아저씨는 귀가 무척 밝은 것 같았다. 택시가 도로를 달리는 사이에 날이 어두워졌다. 제동이는 차창으로 하늘만 올려다봤다. 구름 뒤 어딘가에 떠있는 윤달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한참을 달린 택시는 휠체어 2대와 우리를 강가에 내려주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강가에는 덩그러니 나와 제동이만 남았다. 일정한 거리에 있는 가로등만 어둠을 지워주었다. 주위에 높은 건물이 보이지 않는 낯선 강변이었다. 강가엔 억새들이 제법 우거져 있었다. 제동이는 휠체어를 타고 물가까지 갔다. 휠체어 바퀴에 잔 물결이 부딪혀왔다. 자네, 준비되었나? 들어가세. 제동이가 강물을 가리켰다. 강물은 까만색이었다. 나는 눈을 깜빡이며 강물과 제동이를 번갈아 보았다. 여기를 헤엄쳐 가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검은 물속으로 들어가라니 덜컥 겁이 났다. 무서운가? 제동이가 물었다.
그럼 안 무서워요? 따지고 싶었다. 2월이었다. 어쩜 얼어 죽을지도 몰랐다. 생각만으로 온몸이 떨렸다.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일 줄 몰랐다. 저 연구소 담을 넘으면 안 돼요? 저인이랑 담을 넘으시겠다. 수영장에서 물놀이 하는 줄 알고 따라온 거야? 강물이 그리 무서우면 집에 돌아가는 게 어떤가? 여기서 멈출 순 없었다. 두꺼운 외투를 벗어두고 천천히 강물로 다가갔다. 검은 물이 손짓하듯 신발 앞창을 찰랑찰랑 건드렸다. 한 발 더 내밀었지만 물속에 담그지 못하고 한참 망설였다. 시꺼먼 강물에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올 것 같았다. 그렇다고 돌아갈 순 없었다. 용기를 냈다. 신발을 신은 채로 한쪽 발을 강물에 담갔다. 으아! 차가운 강물에 발목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 꾹 참고 다른 발까지 담갔을 때 온몸이 달달 떨렸다. 얼마 버티지 못하고 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제동이가 보란 듯이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물속이 뭐가 무서워? 이 정도 물이면 차가운 것도 아니야. 제동이는 이리저리 헤엄치고 수면 위로 뛰어올랐다. 물만나 물고기였다. 제동이는 어서 들어오라며 손짓까지 했다. 난 여전히 떨고만 있었다. 이만하면 자네도 할 만큼 했네. 이제 그만 돌아가세. 제동이가 물결을 타고 내 쪽으로 다가와 말했다. 뭘 했다는 말이지? 지금껏 난 아빠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었다. 사실 뭘 해야 할지도 몰랐다. 다르잖아. 내가 소리쳤다. 제동이가 놀라 멈칫했다. 난 저인이 아니라고. 차갑고 어두운 물속이 무서운 건 당연하지. 제동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그렇다고 포기하진 않아.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나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이제 뭘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 선택은 내 몫이다. 크게 호흡을 내쉬었다. 나는 팔다리 운동을 하며 다시 한번 마음의 준비를 했다. 어른한테 반말하는 거 아니네. 제동이가 물에서 나와 휠체어 위로 폴짝 뛰어올랐다. 그리고 바퀴를 밀고 내게 다가와 자신의 몸을 손으로 몇 번이고 쓸어내렸다. 작은 손은 금방 투명하고 끈적한 액체로 범벅이 되었다. 제동이는 액체를 내 몸에 문질렀다. 몇 번 반복하는 동안 나는 온통 기름막으로 감싸였다. 제동이가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물속으로 들어가다 나온 제동이는 입으로 물방울을 만들었다. 수박만한 물방울을 내게 던져주었다. 말랑말랑 투명 고무처럼 물컹거렸다. 제동이는 얼굴에 쓰라는 신용을 했다. 물방울을 머리에 힘껏 눌렀었다. 소리와 함께 물방울은 우주복 헬멧처럼 내 머리에 씌워졌다. 그 안에서 숨을 쉬는 것도 가능했다. 적응하는데 도움이 좀 될 걸세. 물방울을 쓴 채 고개를 숙였다. 고맙긴. 내가 미안하지. 자네에게 힘든 일일 거라 미처 생각을 못했네. 제동이가 검은 강물을 보며 말했다. 다시 용기를 내야 했다. 강가로 다가가 발을 담갔다. 기름막 덕분인지 물이 덜 차갑게 느껴졌다. 더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조금만 참게나. 제동이는 나를 끌어안고 그대로 강물 속으로 들어갔다. 놀라서 눈을 감았다. 물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금방 물속에 들어와 있었다. 제동이 품에 안겨 미끄러지듯 강 밑으로 내려갔다. 살짝 눈을 떠봤다. 제동이가 꼬리를 흔들 때마다 속도가 점점 더 빨라졌다.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었다. 헬멧 같은 물방울 안에서 자유롭게 숨도 쉴 수 있었다. 제동이의 은빛 비늘이 물속에서 빛을 내었다. 강바닥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강바닥에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커다란 파이프가 보였다. 제동이는 입구를 막은 뚜껑을 열고 손가락으로 파이프 구멍을 가리켰다. 나는 그 안쪽으로 움직였다. 그대로 물살에 휩쓸려 구멍으로 빨려 들어갔다. 물 흐름이 빨라서 가만히 있어도 되었다. 물놀이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한순간 넓은 공간으로 빠져나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동이와 나는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정신이 없었지만 어딘가 커다란 공간에 들어왔다는 건 알 수 있었다. 천장에 조명들이 보이고 시끄러운 물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물탱크 저장소였다. 제동이가 내 머리에 씌어진 물방울을 터뜨렸다. 한꺼번에 역한 냄새가 몰려들었다. 넓은 공간에 습한 공기와 냄새가 가득했다. 탱크 벽면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와 보니 2개의 커다란 물탱크가 나란히 있었다. 마치 동그란 수영장이 2개 붙어있는 것 같았다. 옆 물탱크에는 바닥에 시꺼먼 하수가 조금 남아있었다. 거기서 올라온 냄새에 코를 막아야 했다. 발 씻은 물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몰래 강으로 내보내는 곳이라고 제동이가 말해줬다. 물이 차올라 강에 버릴 때 함께 휩쓸려 달아나야 했다. 이제부터는 자네가 해야 하네. 아빠를 여기로 데려오게. 제동이가 주먹을 꽉 쥐어 보였다. 발원장이 발 씻는 시간은 9시야. 꼭 그 전에 돌아와야 한다네. 서두르게. 한쪽 벽면에 비상문이 보였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 비상문을 열었다. 바로 수영장과 연결되어 있었다. 수영장을 통해서만 물탱크가 있는 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다행히 복도에 등만 켜있고 사람은 없었다. 병원처럼 복도를 끼고 방들이 축 늘어서 있었다. 맨 끝방이 아빠방이었다. 주위를 살피고 복도를 걷기 시작했다. 뒤꿈치를 들고 종종 걸음으로 재빨리 움직였다. 그때였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울음소리? 처음 들어보는 서글픈 소리였다. 그 소리는 복도 끝 아빠방으로 다가갈수록 점점 더 커졌다. 설마 아빠가? 방 앞에 서서 망설이다가 문을 밀고 들어갔다. 책상 스탠드만 켜져 있어서 방은 어둑했다. 방 한쪽에 있는 욕조에 아빠가 보였다. 꺼거 울고 있었다. 아빠가 우는 건 처음 보았다. 아빠! 나는 다가가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어디니? 아빠가 돌아보고는 깜짝 놀라 손등으로 급히 눈물을 닦았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고개만 끄덕였다. 방바닥 여기저기 푸른빛 눈물 진주들이 흩어져 있었다. 아빠랑 가고 싶은 곳이 있어서 나는 어렵게 말을 꺼냈다. 이 시간에? 응, 아빠, 우리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 집? 아빠가 고개를 돌렸다. 누구네 집? 여기가 이제 아빠 집이야.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아빠 말에 바람 빠진 풍선처럼 내 몸이 쪼글쪼글 휘청했다.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을 주고 버텼다. 아빠, 내 고집 알지? 이제 난 여기서 살 거야. 아빠는 욕조 밖으로 나와 휠체어로 옮겨 앉았다. 이젠 제법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아빠는 창가로 가서 창밖만 보았다. 지난번에 보이지 않던 쇠창살이 눈에 띄었다. 아빠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다. 우린 각자의 공간에 서 있는 것처럼 아무 얘기도 나누지 못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갑자기 복도 쪽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었다. 복도가 좀 잠잠해지자 살짝 방문을 열어 밖을 살폈다. 수영장 쪽에서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틈에 발원장이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9시가 되려면 30분이 남았는데 벌써 발을 씻으려는 모양이었다. 사람들 눈을 피해 물탱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했다. 먼저 아빠를 설득하는 게 문제였다. 나랑 한 약속은 지켜야지. 오늘 바다 보러 가기로 했잖아. 4년 만에 돌아온 내 생일이라고.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가 그 약속은 못 지킬 것 같아. 미안하다. 그런 게 어딨어. 이제 몸 전체가 덜덜 떨렸다. 추워서인지 왜인지는 알 수 없었다. 아빠가 휠체어를 밀고 다가와 날 안아주었다. 너, 아빠는 날 만지던 손을 댔다. 그제야 내 신발과 옷이 젖은 것을 알았다. 신발 밑으로 물이 떨어져 고여 있었다. 너 무슨 일이야? 난 제동이를 만난 사연과 함께 강물로 뛰어든 이야기를 했다. 아빠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나 때문에 이 겨울에 강물로 뛰어들었다고? 네가 무슨 심청이야? 아빠는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하며 소리쳤다. 그렇게 화내는 건 처음이었다. 내가 어찌되든 아빠 혼자 여기서 잘 살 거라며. 근데 무슨 상관이야? 내 말에 아빠는 천장을 쳐다보며 한참 생각에 잠겼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밖에선 쏴 강한 물줄기 소리가 들려왔다. 발 씻는 시간이 끝나기 전에 돌아가야 했다. 마음이 급해졌다. 그때 아빠가 문 쪽으로 움직였다. 그럼 바다만 보고 다시 돌아올 거다. 나는 고개를 몇 번이고 끄덕였다. 일단 나가자는 생각에 머뭇거릴 여유가 없었다. 나는 문을 열고 복도를 살펴봤다. 커다란 소리와 함께 수영장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발원장의 요란한 발 씻기였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흰 연기가 복도에 가득했다. 짙은 연기 사이로 숨는다면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빠의 휠체어를 밀고 수영장 쪽으로 향했다. 수영장 가득한 연기는 수증기였다. 수영장 건너편에 발원장이 보였다. 사람들이 발원장 발에 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었다. 물은 발에 닿는 순간 연기로 변했다. 자욱한 수증기가 좀 사그라지면 다시 물을 쏟아부었다. 안개 같은 수증기가 짙게 피어오를 때가 기회였다. 흰 수증기가 수영장 안에 가득 찼다. 아빠, 가자. 수영장 문을 밀고 들어갔다. 문에서 왼쪽으로 돌면 발원장이 있었다. 우린 반대편으로 돌아 구석에 있는 비상문까지 가야 했다. 수증기 때문에 수영장 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벽을 짚어가며 천천히 움직였다. 살짝 수증기가 가라앉았을 때 벽에 기대어 몸을 웅크렸다. 수증기 사이로 건너편 발원장의 얼굴이 보였다 사라졌다. 다시 물을 쏟아붓자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그 틈에 움직여 물탱크와 연결된 비상문 가까이 왔다. 점점 수증기가 가라앉고 주위가 눈에 들어왔다. 다행히 사람들은 발 씻기는 일에 집중해서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가라앉는 수증기 사이로 발원장이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발원장이 벌떡 일어났다. 하얀 수증기를 가르며 발원장이 우리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다리가 길어 뛰지 않아도 금방 가까워졌다. 우리는 비상문을 열고 물탱크실 안으로 들어왔다. 계단이 또 문제였다. 아빠가 휠체어에서 내렸다. 내가 알아서 할게. 아빠는 엉덩이로 한 계단씩 내려갔다. 물고기처럼 몸을 튕기며 통통통 미끄러져 내렸다. 빨리, 어서 빨리! 하수 탱크 옆에서 제동이가 손짓했다. 아빠와 나는 탱크 위에 올라섰다. 발원장이 씻은 검은 물은 하수 탱크로 쏟아졌다. 검은 물이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강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 흐름을 타고 우리도 강으로 도망쳐야 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비상문이 열렸다. 발원장의 커다란 발이 쑥 튀어나왔다. 발원장은 문 앞에 서서 우리를 내려보더니 긴 다리로 계단을 서너 칸씩 뛰어내렸다. 빨개진 얼굴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서둘러! 제동이가 내 머리에 물방울을 씌워주었다. 아빠, 뛰어! 아빠가 뛰지 못하고 망설였다. 난 수영을 못하잖아. 아빠는 물탱크 안전기동을 잡고 버텼다. 아빠는 이노란 말이야! 나는 아빠 손을 억지로 떼어내며 말했다. 아빠는 물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욕조물에 잠수해본 게 전부였다. 아무리 인어가 되었어도 물이 무서우면 어쩔 수 없었다. 원장이 기다란 몸을 날려 팔을 뻗었다. 가자! 제동이가 아빠와 나를 끌어안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아빠가 눈을 감고 몸을 허우적거렸다. 우리는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렸다. 발원장이 재빨리 물속에 발을 담갔다. 물은 수증기를 피워내며 사라져갔다. 물탱크 물은 금방 줄어들었다. 우리는 간신히 마지막 물 흐름을 타고 강과 연결된 파이프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파이프 안에서 하는 소리가 났다. 물이 수증기로 사라지는 소리였다. 발끝에 물이 점점 뜨거워지며 끓어올랐다. 이대로 있다가는 물이 다 말라버리기 전에 뜨거워 죽을 것 같았다. 순간 아빠가 내 몸을 꼭 끌어안았다. 갑자기 몸이 날아가듯 빠르게 움직였다. 눈을 감았지만 속도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우리는 강물로 빠져나가는 끝물을 타고 재빠르게 움직였다. 파이프를 빠져나와 우리는 로켓처럼 곧장 수면 위로 솟아올랐다. 물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물풍선이 터지고 차가운 물이 빨갛게 익은 얼굴을 식혀주었다. 뜨겁게 수증기로 사라지던 물줄기는 차가운 강물까지는 삼키지 못하고 힘을 잃었다. 발원장이 우리를 따라 나올까봐 서둘러 모래사장으로 헤엄쳤다. 우리는 강가 모래로 올라와 바닥에 벌러덩 누웠다. 아빠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100m 달리기를 한 사람 같았다. 위기의 순간
아빠는 자기도 모르는 힘을 발휘해 우리를 구해주었다. 자네가 잘했네. 제동이가 아빠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아빠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100살 먹었대. 내가 아빠 귀에 대고 속삭였다. 발원장도 여기까진 쫓아오지 못할 걸세. 아빠는 제동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갑자기 환한 불빛이 우리를 비추었다. 택시 전조등이었다. 부르지도 않은 택시가 우릴 기다리고 있었다. 아까 그 모범 운전사였다. 우리는 따질 것 없이 차에 올라탔다. 일을 오래 하면 손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난 모범 운전기사니까요. 반가운 마음에 엄지손가락이 저절로 치켜 세워졌다. 뒤를 보던 제동이가 소리쳤다. 발원장? 어둠 속 멀리 흰 불빛이 빠르게 강가로 다가왔다. 번쩍이는 불빛은 구급차였다. 발연구소 사람들이 따라온 것이다. 빨리 출발요! 빨리요! 나는 운전사 아저씨를 재촉했다. 택시가 빠르게 강가를 벗어나 도로로 접어들었다. 구급차는 속도를 높여 우리를 바짝 쫓아왔다. 조금만 더 빨리요! 빨리 달려요! 나와 제동이는 엉덩이를 들썩이며 말했다. 하지만 택시는 점점 속도를 늦추었다. 빨간 신호등에 걸린 것이다. 구급차가 차 몇 대 뒤로 바짝 다가왔다. 운전석 옆에 하얀 옷의 발원장이 보였다. 검은 옷 사람들이 차에서 뛰어내렸다. 그냥 갑시다. 아빠가 말했다. 아저씨, 제발요. 내 부탁에도 택시는 꿈쩍하지 않았다. 신호는 꼭 지켜야 합니다. 전 모범 운전사잖아요. 아저씨는 여유있게 모범 운전사라 적힌 모자를 가리켰다. 검은 옷 사람들이 뛰어와 택시 창문을 두드렸다. 제동이가 갑자기 갓난아이처럼 입을 벌리고 엉엉 울었다. 붉은 눈물이 떨어졌다. 제동이는 두 손바닥에 눈물을 받았다. 눈물은 금방 진주가 되어 손바닥에 쌓였다. 제동이는 진주를 아저씨에게 내밀며 다 가지라는 듯 손을 흔들었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놀라서 진주와 제동이를 번갈아 보았다. 아저씨 눈이 번쩍했다. 그때 다시 신호가 바뀌었다. 택시가 검은 옷 사람들을 떼어내고 재빠르게 달려나갔다. 멀어지나 싶던 구급차가 금방 또 쫓아왔다. 얼마 가지 않아 택시는 다시 신호등이 걸렸다. 택시 속도가 확 줄었다. 구급차가 바로 뒤까지 따라왔다. 이번에도 신호등을 그냥 지나가자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지킬 건 지키면서 따돌릴 방법이 있지요. 택시는 골목으로 빠졌다. 구급차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쫓아왔다. 택시는 이 골목 저 골목 미로 같은 골목을 부드럽게 돌아 나왔다. 마지막 골목에서 구급차는 방향을 틀지 못하고 제자리를 왔다 갔다 했다. 구급차가 돌기엔 골목이 좁았다. 발원장이 차에서 내려 우리를 보았다. 택시가 속도를 높이자 발원장은 흰 점처럼 작아졌다. 멀어졌다고 생각해도 언젠가 다시 나타날 걸세. 제동이가 발원장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말했다. 택시는 이제 여유롭게 도로를 달렸다. 제동이가 창문을 내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에 가려져 달은 보이지 않았다. 금세 퉁퉁 부은 눈이 안쓰럽게 보였다. 나는 저인이네. 자네도 마찬가지야. 제동이가 고개를 돌려 아빠를 쳐다보았다. 저인? 근데 왜 하필 내가 저인이 된 거지? 아빠가 제동이에게 따지듯 물었다. 그건 나도 모르네. 다만 사람들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저인이 될 수 있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들었네.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밤하늘의 구름 사이로 밝은 빛이 비쳤다. 달이다! 내가 창밖을 보며 소리쳤다. 구름에 가려졌던 달이 모습을 드러냈다. 반달 모양 윤달이었다. 앞자리 제동이도 하늘을 보았다. 뒤통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택시는 강가를 따라 우리 동네를 향해 달렸다. 차창 밖 하늘에 아름다운 달이 있고 강물에 떠서 우리를 쫓아오는 달도 있었다. 택시 바닥에 떨어진 진주도 작은 달처럼 보였다. 달이 여러 개였다. 각자의 달? 나는 주머니에 든 진주를 꺼냈다. 나한테도 달이 있었네. 나는
보키 씨 얼굴을 떠올렸다. 운전사 아저씨는 똑바로 앞만 보고 있었다. 역시 모범 운전기사였다. 택시가 우리 동네 골목 입구에 섰다. 운전기사 아저씨는 제동이가 손바닥 가득 내민 진주 중에 딱 2개만 집어들었다. 딱 받을 만큼만. 아저씨는 제동이 머리를 쓱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제동이는 칭찬받는 아이처럼 가만히 있었다.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마지막으로 살짝 웃으며 손을 흔드는 아저씨 모습이 왠지 낯익어 보였다. 택시는 금방 멀어져 갔다. 보키탕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우리는 2갈래 골목 앞에 섰다. 아빠가 나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바다에 가자며. 여기는 왜 온 거야? 이 골목 끝 보키탕에 바다가 있대. 들어가 보면 알겠지. 보키탕? 목욕탕? 아빠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난 제동이를 쳐다보았다. 제동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횃불을 밝힌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길 끝에 대문을 활짝 열고 보키탕이 우릴 기다리고 있었다. 대문으로 들어서니 좁은 복도가 나왔다. 복도 끝에 또 문이 있고 그 앞에 보키 씨가 서 있었다. 아빠는 내 손을 꽉 잡았다. 달덩이는 가져온 거야? 보키 씨가 말했다. 내 2 손에는 제동이가 흘린 진주가 가득했다. 나는 진주를 다 보키 씨에게 내밀었다. 딱 받을 만큼만. 보키 씨는 한 사람의 달 하나씩 3개의 진주만 집었다. 혹시 모범 운전기사? 나는 보키 씨 얼굴을 보며 물었다. 무슨 말이냐는 듯 보키 씨는 눈을 깜빡거릴 뿐이었다. 아닌가? 뭐 상관없었다. 나는 남은 진주를 보키 씨 손에 다 쏟아부어 주었다. 이걸 받으실 운명인가 봐요. 내 말에 보키 씨가 활짝 웃었다. 보키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보키 씨가 복도 끝 문고리를 잡았다. 문고리를 열면 바다가 나타날지도 몰랐다. 긴장되어 침이 꿀꺽 넘어갔다. 쇠가 끌리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다. 밝은 빛과 함께 파도 소리가 들리길 기대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문 뒤로 교실 정도의 공간이 나왔다. 나무바닥 한가운데 돌을 쌓아서 둥글게 만든 욕탕이 하나 보일 뿐이었다. 우물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욕탕이었다. 뭐야? 바다는? 나는 제동이를 쳐다보며 입술을 실룩거렸다. 중간계로 통하는 문입니다. 중간계 문은 윤달이 지면 닫히고 다시 돌아오려면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보키 씨가 우리와 일일이 눈을 마주치고 손바닥으로 욕탕을 가리켰다. 욕탕은 바람도 없는데 수면이 찰랑찰랑 흔들렸다. 제동이가 먼저 욕탕 안으로 들어갔다. 제동이는 천천히 물속으로 잠기더니 다시 나오지 않았다. 달이 지기 전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내 물음에 보키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와 나는 손을 잡고 욕탕 안에 발을 담갔다. 몸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미끄러졌다. 밑으로 끝없이 내려가던 몸이 어느 순간 거꾸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조금씩 밝아지며 얼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때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희네 바다에 온 걸 환영하네. 욕탕 밖에 제동이가 서 있었다. 제동이는 내 손을 잡아 욕탕 밖으로 끌어주었다. 발끝에 푹신한 모래가 밟혔다. 우와! 바람이 불어온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바다인지 하늘인지 낮인지 밤인지도 알 수 없었다. 잔잔한 파도와 별처럼 반짝이는 금빛 모래가 바다에 왔다는 걸 알려주었다. 멋진 풍경에 빠져있는 사이 아빠가 내 옆에 와섰다. 아빠도 바다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아빠! 나는 깜짝 놀랐다. 옴지락거리는 발가락을 따라 종아리, 허벅지로 연결된 긴 다리를 가진 사람은 아빠였다. 아빠! 다리가 생겼어! 뭐? 그때까지 아빠도 몰랐던 모양이다. 아빠는 돌아온 자신의 2 다리를 어색하게 움직여 보았다.
여기 중간계에서만 가능한 일이네. 예전에 저희는 땅에 올라오면 다리가 생겨서 사람들과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었다네. 바닷속에서 짠 비단도 가져다 팔고 그랬지. 하늘과 땅과 바다가 모두 하나로 어울리던 시절의 말일세. 제동이도 두 다리로 모래 위에 서 있었다. 그럼 나는 먼저 고향으로 가겠네. 제동이는 바다를 가리켰다. 바다 어딘가 저희들의 고향이 있는 모양이었다. 바다를 향해 걷던 제동이가 뒤돌아섰다. 자네들, 달이 지기 전에 늦지 않게 돌아가야 하네. 제동이가 가리킨 하늘에 달이 떠 있었다. 달빛은 그림자를 만들 정도로 아주 밝았다. 달은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동이는 손을 흔들고 해변을 달려 잔잔한 파도로 뛰어들었다. 물속에 들어간 제동이는 한참 뒤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면을 박차고 공중으로 뛰어오른 제동이는 다시 저인의 몸이 되어 있었다. 꼬리 지느러미를 튕겨 오르며 몇 바퀴 공중 돌기를 하더니 손을 흔들었다. 제동이는 먼 바다로 헤엄쳐갔다. 나는 제동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드디어 아빠와 함께 바다에 섰다. 나와 아빠는 힘껏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며 놀았다. 아빠는 다시 생긴 다리에 지칠 줄 모르고 달렸다. 오랜만에 활짝 웃는 아빠를 볼 수 있었다. 나도 뛰다가 지쳐 모래사장에 뒹굴렀다. 아빠가 옆에 앉았다. 내 머리를 쓰다듬은 아빠의 손길이 따뜻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여기 오길 잘했지? 그래, 우리 아들 덕에 이런 것도 와본다. 바다를 바라보는 아빠의 눈이 촉촉했다. 바다에 들어가 봐. 여기까지 왔는데 보고만 있을 거야? 아빠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내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지금껏 긴장했던 몸이 스르르 녹아내렸다. 모래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몸을 움찔하며 자세를 고쳐놓았다. 모래의 푹신함이 몸을 감싸주었다. 아빠 얼굴이 점점 흐려지며 잠이 쏟아졌다. 잠깐만 자고 일어나야지. 파도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여기가 어디지? 달!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튕기듯 일어나 하늘을 봤다. 아직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다행이다. 난 다시 모래사장에 누웠다. 아빠는 파도 가까이 서서 바다를 보고 있었다. 아빠, 나 오래 잤어? 내 물음에 아빠가 웃으며 뒤돌아봤다. 아니, 나는 일어나 바다로 다가갔다. 안 들어가 볼 거야? 바다가 무서워서 그래? 바다가 무섭다. 아빠가 바다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저인 아저씨, 바다가 왜 무서워? 금방 적응할 거야. 마음껏 바닷속을 구경하다 와. 내가 말했다. 그래서 그래, 바다에 적응할까봐. 그럼 나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 순간 내 입가에 미소가 사라졌다. 에이, 아빠 장난치지 말고 올 때까지 기다릴게. 나는 아빠 등을 떠밀었다. 한순간 손이 쑥 앞으로 밀렸다. 안 밀리려고 버티던 아빠가 바다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찰랑거리는 파도에 맨 다리가 닿자 조금씩 비늘이 생겼다. 아빠는 그대로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한번 바다에 들어간 아빠는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려도 보이지 않았다. 바다 중간쯤 거품이 올라오는 듯 하더니 아빠가 손을 들고 물 위로 올라왔다. 그제야 불안하던 마음이 조금 안심되었다. 나는 펄쩍펄쩍 뛰며 손을 흔들었다. 아빠도 제동이처럼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아빠의 넓적한 꼬리 지느러미가 빛을 받아 반짝였다. 치, 금방 적응할 거면서 엉뚱한 소리 나고. 나는 아빠를 향해 입술을 삐죽였다. 더 깊은 바다로 헤엄쳐가던 아빠는 자꾸 뒤돌아 나를 바라봤다. 둥둥 바다에 뜬 채 한참 머뭇거리던 아빠가 한순간 높이 뛰어올라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흰 거품은 금방 파도에 휩쓸렸다.
아빠를 삼킨 바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파도를 밀어보냈다. 그 후로 오랫동안 아빠는 물속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모래사장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바다만 보았다. 아빠를 기다리며. 곧 돌아올 거야. 혼자 중얼거렸다. 왠지 불안했다. 모래에 남겨진 아빠의 발자국 안에 내 발을 넣고 바다를 향해 섰다. 파도가 들어오고 나가기를 한없이 반복했다. 변함없던 하늘이 조금씩 더 밝아지는 것 같았다. 시간이 꽤 흘러간 것 같았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이 수면 쪽으로 상당히 기울었다. 곧 수평선에 걸친 구름으로 들어갈 모양이었다. 나는 욕탕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찰랑거리던 물의 움직임이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다. 아직 늦지는 않았다. 하지만 곧 돌아가야 할 것 같았다. 마음이 조급해졌다. 달이 지고 문이 닫히면 돌아가지 못한다. 안 오면 어떡하지?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빠 돌아와. 아빠. 바다 쪽으로 달려가며 소리쳤다. 나는 멈추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파도가 무릎 위로 차올랐다. 아빠, 얼른 돌아와. 바다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아빠가 진짜로 돌아오지 않았다. 넓고 넓은 바다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다. 아빠를 목이 쉬도록 불러보았지만 바다는 계속 파도만 보내왔다. 적응할까봐 두려워서 그래.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진짜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나? 하늘도 바다도 모래사장도 혼자 서 있긴 너무나 크고 넓었다. 장난치지 말고 빨리 와. 그때 바다 멀리에서 무언가 모습을 드러냈다. 왔다. 기뻐서 나는 바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허리까지 물에 잠겼지만 손을 흔들며 아빠를 환영해 주었다. 아빠가 아니었다. 가까이 다가온 것은 제동이었다. 왜 아직 여기에 있나?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다른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아빠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는 해변으로 걸어나와 모래 위에 앉았다. 제동이는 욕탕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시간이 없네. 제동이가 돌아오며 소리쳤다. 아빠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반려고소에서도 혼자 지낼 거라고 했거든요. 제동이가 내 어깨를 툭툭 쳤다. 너라도 돌아가야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호태야,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 제동이가 내 손을 끌어당겼다. 난 제동이 손을 뿌리쳤다. 아빠가 올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녀석, 고집 부릴 게 따로 있지. 나는 그대로 모래사장에 누워버렸다. 아빠 없이 아무 데도 가지 않을 생각이었다. 제동이는 어찌해야 하나 안절부절 못했다.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고집불통이야? 아빠 목소리에 나는 벌떡 일어났다. 아빠가 바다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난 그대로 뛰어가 안겼다. 아빠! 얘 이제 왔어! 너 왜 안 갔어? 아빠랑 같이 갈 거야. 혼자 안 가. 아빠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혼자서 절대 안 갈 거야. 아빠가 곤란한 표정으로 제동이를 봤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늦었어. 어서 서둘러. 제동이가 말했다. 가자. 아빠는 싫다는 나를 안아들고 욕탕 쪽으로 뛰었다. 나는 몸을 버둥거리며 거부했다. 같이 돌아가자고. 아빠 말에 거부하던 몸짓을 멈췄다. 내려줘. 나도 이제 잘 뛴다고. 아빠 품에서 벗어나 달리기 시작했다. 아빠에게 뒤처지지 않을 만큼 나도 빨랐다. 발바닥으로 모래를 밀어내며 힘껏 뛰었다. 집을 향해. 하늘의 달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욕탕 수면의 움직임이 거의 없어졌다. 아빠와 나는 손을 잡고 욕탕 안으로 뛰어들었다. 몸이 밑으로 끝없이 내려갔다. 숨을 참을 만큼 참았다가 다시 위를 향해 헤엄쳐 올라왔다.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우리는 중간계 해변에 다시 와 있었다.
제동이가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봤다. 다시 들어가자. 아빠는 내 손을 잡고 더 깊이 잠수했다. 한참을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지만 또 같은 곳이었다. 중간계 문이 닫혀버린 것이다. 늦었네. 윤달이 지고 말았어. 제동이가 말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빠와 나는 몇 번을 더 잠수했지만 소용없었다. 아빠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욕탕물로 들어가려는 아빠를 제동이가 잡았다. 소용없네. 우리는 천천히 욕탕 밖으로 나왔다. 안 돼. 호텔을 여기서 4년이나 더 살게 할 수 없어. 내가 억지로라도 보냈어야 했는데 돌아가면 호텔에게 짐이 될까봐 망설이다 늦었어. 아빠가 무릎을 꿇고 자기 가슴을 주먹으로 두드렸다. 에휴, 사실은 4년이 아니라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해. 중간계와 지상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네. 제동이가 아빠와 나를 보며 말했다. 무슨 말이야? 윤달은 4년마다 돌아온다고. 나는 제동이를 쳐다보며 말했다. 중간계는 지상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네. 시간은 하나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야. 세상은 각자의 시간으로 다 다르게 흘러가지. 아빠와 나는 힘없이 모래 위에 주저앉았다. 달은 하나지만 각자의 달이 어디든 떠 있단다. 문득 보키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하늘에 떠 있고 강에도 내 주머니에도 달덩이가 있었다. 달처럼 시간도 다 다르게 흘렀다. 4년에 한 번씩 중간계 문을 여는 이유는 지상계와의 시간 간격이 자꾸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야. 서로가 너무 멀어지지 말라고. 언젠가 예전처럼 함께 할 테니까. 아, 나는 보키 씨처럼 무릎을 딱 쳤다. 피자야, 피자! 아빠와 제동이는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다. 그날 피자가 차갑게 식었어. 보키탕 안에선 분명 따뜻했거든. 잠깐 들렀다 왔을 뿐인데 시간이 엄청나게 흘러 있었다고.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건 확실해. 그리고 그날 보키 씨가 내 정궤를 봐줬어. 보키 씨가? 보키 씨는 팔괘를 이용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신이기도 해. 제동이가 말했다. 보키 씨가 나보고 진 달을 다시 띄울 운명이라고 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물었다. 여긴 지상보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 달이 느리다는 얘기지. 우리 달을 쫓아가자. 내가 말했다. 달을 쫓아가자고? 이미 진 달을 어떻게? 아빠가 고개를 저었다. 사람들이 사는 곳마다 달이 지는 시간이 달라. 그건 아직 지상 어딘가에 윤달이 지지 않을 곳이 있다는 말이야. 여기서 달을 쫓아가면 다치지 않은 중간계문이 있을지도 몰라. 달보다 빨리 쫓아가면 지는 달을 다시 띄울 수 있을 거야. 나는 아빠 손을 잡고 말했다. 호텔 말이 찬성일세. 달이 치는 쪽은 저쪽이야. 분명 달을 찾다 보면 어딘가 아직 다치지 않은 중간계문이 있을 걸세. 제동이는 바다 건너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어서 서둘러. 제동이는 물방울을 만들어 내 머리에 씌워줬다. 제동이는 대견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봤다. 나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달원장에게서 벗어날 때 자네는 나와 호텔을 끌고 누구보다 빠르게 헤엄쳐 나왔네. 자네라면 잘 할 수 있을 걸세. 제동이 말에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아빠와 나는 바다로 뛰어들었다. 달을 쫓아 바다를 헤엄치기 시작했다. 바다로 들어간 아빠는 나를 품에 안고 힘차게 꼬리지느러 미를 흔들었다. 처음인데도 능숙한 솜씨로 바다를 가르며 빠르게 움직였다. 갑자기 우리 앞에 제동이가 나타났다. 제동이는 쫓아오라는 듯 깊은 물속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제동이가 가리킨 곳에 물 흐름이 달랐다. 빠른 해류가 흐르고 있었다. 제동이는 해류 끝에서 한참을 더 가야 한다고 말하고 손을 흔들었다. 우리가 해류에 올라타자 제동이는 순식간에 멀어졌다. 롤러코스터처럼 빠른 해류를 타고서도 아빠는 헤엄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아빠 손을 꽉 잡았다. 아빠는 대답하듯 더 힘껏 나를 끌어안았다. 한참을 가다가 어느 순간 흐름이 느려지는 느낌이 들었다. 해류의 끝이었다. 아빠는 다시
꼬리 지느러미를 힘껏 움직여 물을 밀어냈다. 우리는 점점 수면 위로 오르면서 속도가 빨라졌다. 수면 위로 뛰어올라 물살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달이다! 구름 사이로 보이지 않던 달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달이 거꾸로 떠오르고 있었다. 분명 아가의 하늘과 달라져 있었다. 아빠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헤엄쳤다. 힘겨운 듯 얼굴에 점점 진한 주름이 잡혔다. 숨을 헐떡일 때마다 입에서 거품이 쏟아져 나왔다. 빨갛게 달아올랐던 아빠 얼굴에 핏기가 점점 사라졌다. 호태야, 조금만 참아. 지친 것은 아빠였다. 꼬리를 흔들 때마다 끙끙 소리가 났다. 지쳤지만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다. 아빠는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내 발끝에 모래가 밟혔다. 발로 땅을 디뎌가며 아빠를 도왔다. 아빠의 속도가 확 느려졌다고 느끼는 순간 잔잔한 파도가 얼굴을 때렸다. 손발로 기어가며 해변가에 다다랐다. 아빠는 모래에 얼굴을 받고 쓰러졌다. 나는 힘겹게 일어나 주위를 살폈다. 있다!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정말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중간계문인 욕탕이 보였다. 아빠, 일어나! 다 왔어! 저기 중간계문이 있다고! 아빠의 얼굴이 백지처럼 새하였다. 아빠는 달을 쫓느라 힘을 다 써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모래사장으로 간신히 끌어올렸다. 아빠의 다리가 다시 돌아왔다. 정신 좀 차려봐, 아빠. 저기까지만 가자. 그래, 가야지. 아빠가 일어났다. 천천히 한 발을 떼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호태야, 너라도 가. 어서. 아빠가 나를 밀쳐냈다. 나는 아빠에게 등을 내밀었다. 아빠는 힘겹게 손을 들어 다시 나를 밀었다. 얼른 엎혀! 아빠 말 안 들어? 아빠가 화내며 등을 때렸다. 나 이제 어린애 아니야. 아빠, 이제 나한테 좀 기대도 된다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호태야, 아빠가 내 등을 두드렸다. 나는 뒤로 고개를 돌려 아빠와 눈을 마주쳤다. 아빠 눈이 빨갰다. 나는 눈에 힘을 주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살짝 웃더니 힘겹게 두 손을 들어 올렸다. 호태야, 아빠 좀 도와줄래? 나는 아빠가 내민 손을 꽉 잡았다. 나 혼자서는 저기까지 아빠를 못 데려가. 아빠도 날 도와줘.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힘겹게 무릎을 꿇고 일어나 앉았다. 난 아빠를 어깨 위에 둘러엎었다.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난 힘겹게 일어났다. 키가 큰 아빠의 다리가 질질 끌려왔지만 난 조금씩 앞으로 움직였다. 아빠는 무거웠다. 허리가 자꾸 아래로 꺾이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한쪽 발을 떼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아빠가 발끝으로 모래를 밀어가며 힘을 보탰다. 호태야, 힘내. 아빠도 힘내.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이었다. 아빠는 발끝으로 나를 밀고 난 아빠를 얻고 그렇게 힘을 합쳐 한 발자국씩 걸어나갔다. 해변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다. 마침내 우리는 중간계 욕탕 앞에 도착했다. 아직 물이 찰랑거리고 있었다. 아빠와 나는 서로 손을 꼭 잡았다.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는 신호와 함께 우리는 중간계 욕탕으로 뛰어들었다. 물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마음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순간 몸이 수면 위로 솟아올랐다. 보키 씨의 놀란 눈이 우리를 제일 먼저 반겨주었다. 딱 맞게 왔네요. 이제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는데. 드디어 보키탕으로 돌아왔다. 기쁨을 느낄 힘도 없어서 아빠와 나는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빠의 몸은 다시 저인이 되어 있었다. 아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꼬리 지느러미와 나를 번갈아 보았다. 나는 아빠를 도와 휠체어에 앉혀주었다. 우리는 보키탕 문 앞에 서서 잠시 머뭇거렸다. 중간계에서 시간이 제법 흘렀는데 밖이 많이 변했을까요? 아빠가 보키 씨에게 물었다. 세상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복희 씨가 문을 열어주며 대답했다. 나는 아빠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힘껏 밀었다. 휠체어가 부드럽게 골목으로 빠져나왔다. 왠지 예전보다 골목이 더 넓어진 느낌이었다. 아빠, 변한 게 있어. 아빠가 뒤돌아 나를 봤다. 휠체어가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아. 아빠가 살이 빠졌거나 아님 내가 힘이 세진 것 같아. 그치? 아빠가 손잡이를 잡은 내 손 위에 손을 포겠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